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 주간 매크로 브리프, 샵 브리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간 매크로 샵 브리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주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최신 글로벌 IB 자료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좀 우리 구독자님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또 현재 글로벌 매크로를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바클레이 자료고요. 바클레이 자료인데 이제 현재 주식시장을 좀 설명한 자료입니다. 현 주식시장을 설명한 자료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PMI와 S&P 500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다. 즉 보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이 왼편이죠. 녹색이라 해야 되나? 녹색은 왼편에 위로 갈수록 PMI가 좋아지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PMI가 나빠지는 거죠. 반면 이쪽에 오른편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위로 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이제 그 PMI와 리스크 프리미엄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만약에 PMI가 올라가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반면 PMI가 최근처럼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똑같이 가잖아요. 똑같이 흘러가는데,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PMI 데이터는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즉 최근에 이제 이 반비례 관계가 굉장히 좀 떨어졌고, 그리고 결론은 여기 영어로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전에 지난 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레벨 정도로 PMI 내려가고 있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결국은 이제 다시 이 두 개의 관계가 다시 돌아갈 건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자료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PMI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리스크 프리미엄 말이 좀 어렵잖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PER이 더 감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증가해야 된다는 뜻은 주식이 더 하락해야 되는 상황이다. 즉 현재 PMI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현재 주식시장 더 하락해야 타당하다는 것이 바클레이의 최근 레포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 레포트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 레포트인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어떤 좀 많이 하락해서 바닥 근처일 때 매크로 상황을 한번 점검해봐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매크로 지표가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잘 아시는 바처럼 첫 번째는 ISM 제조업 지표도 많이 하락할 거고, 또 반면에 또 실업률도 많이 증가를 했을 거잖아요. 증가를 했을 거고, 또 기업의 어닝도 많이 좀 감소를 했겠죠. 자, 지금 이거는 지난 한 70년간의 경기 침체 가운데서 주식 저점, 경기 침체 가운데 주식 저점일 때의 PMI 데이터와 실업률이 얼만큼 이전보다 증가했는지 전년 대비, 그리고 EPS는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란 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한번 볼까요? 경기 한가운데 주식이 바닥일 때 매크로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PMI는 43 정도가 바닥권이었습니다. 그죠? 43 정도였고, 반면 실업률은 전년 대비 한 1.3%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EPS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현재 상황은 PMI가 지금 50 정도죠. 그래서 과거 경기 저점 매크로보다는 현재 좋은데, 결론은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점진적으로 PMI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잖아요. 사입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실업률은 경기 침체 한가운데 주식 저점일 때 전년 대비 실업률이 한 1.3%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어떠냐면은 저희가 최근에 뭐 3.5에서 저점 대비 올라온 게 지금 3.7이니까 한 2%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 경기 저점 주식 저점보다는 훨 양호한 편인데, 결론은 어떻게 보죠?
연준에서 내년도 경기 전망한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4.4고요. 그리고 주요 글로벌 IB들이 보는 내년의 실업률은 거의 5%에 육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게 간다면은 전년 대비 실업률 거의 1% 내지 1.5%가 올라갈 거로 보여지죠. 그래서 과거의 경기 저점 못지않게 실업률은 증가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EPS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감소했는 게 주식 바닥이었는데 현재 한 3.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또한도 하락하고 있죠. 정리하면은 현재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과거 경기 침체 주가 바닥일 때보다는 매크로가 양호하지만은 점진적으로 ISM 지적 지표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EPS 모두 다 좀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참조하십시오. 자, 세 번째 자료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거는 MS 모간 스탠리가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은 BOA 멜린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딴 데서 보기 힘드실 자료일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요 제목이 딱 있어요. 제목이 어떤 얘기냐면, 자, 주식시장은 항상 언제 주식시장의 바닥은 경기 침체 during, 경기 침체 가운데서 주식 침체가 바닥 찍혀더라. never before. 즉 경기 침체 전에는 주식이 바닥을 찍고 먼저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1950년 이후에 지난 7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 침체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간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자, 다시 정리할까요? 자, 여기에부터 만약에 경기 침체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 전에 먼저 찍고 올라간 적은 없었고 역사가. 그럼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바닥을 찍혔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될 때 그럼 시작할 때 바닥 찍히니 아니면 끝날 때 바닥 찍히니 가운데 찍히니를 좀 한번 보면은 쭉 한번 보면요. 요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시작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요 정도 있다가 주식이 바닥을 찍었더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200일이죠. 200일이고, 그리고 요거가 좀 이제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가죠. 좀 예외적인 기회를 제외한 게 코비드와 테크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46일 정도 뒤에 주식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S&P 500의 주가 바닥은 경기 침체가 시작하고 한 4, 5개월 뒤에 주가가 과거에 바닥을 찍었더라. 참조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BOM 멜린치 자료인데 요즘 그냥 인사이트 있는 자료라서 좀 참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료냐면은 결국 우리가 연준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준이 타이팅 할 거냐, 연준이 이징 할 거냐. 지금 현재 어떻죠? 금년은 연준이 타이트닝을 하고 있었죠. 타이트닝을 하고 있었고, 자, 한번 좀 정리해보죠. 금년은 2022는 패드 타이트닝. 그리고 그 다음에 크레딧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레딧 스프레드. 사실은 그렇게 타이트닝 되지 않았어요. 크레딧 여전히 사실 괜찮았어요. 이징이었죠. 자,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죠? 내년에는 어떻게? 이제 리버스가 되겠죠. 리버스라는 의미가 연준이 금년까지는 계속 타이트닝 모드였지만 내년 중후반부터는 어떻게? 이제는 연준이 어떻게 되겠죠? 연준은 좀 이징으로 가겠죠. 이징으로 갈 거고, 그리고 반면에 크레딧은 최근에 아직 괜찮았지만 내년부터는 크레딧, 즉 가상금리가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즉 타이트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BO의 멜린치가 어떤 자료를 시장을 분석해 놨냐면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타이트닝, 그리고 이징, 그리고 크레딧 가상금리가 안정화 이징이냐 아니면 타이트닝이냐 확대되냐에 따라서 이거를 4분면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지난 한 26년간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거 제일 성과가 좋았을 때는 언제냐? 제일 성과가 좋았을 때는 연준이 돈도 풀고 가상금리 떨어질 때가 성과가 제일 좋았더라. 그죠? 그런 얘기였고, 금년은 여기 있죠. 빨간 색깔. 여기 요 상황입니다. 즉 과거 통계상 지금 현재는 2020년은 연준이 타이트닝 모드로 가고 반면 가상금리 아직 안정화되어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건너가겠죠. 연준은 이징하고 크레딧은 가상금리로 벌어지겠죠. 근데 과거 26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이때가 수익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물가가 계속 이슈인데 요거는
TD Security라고 TD란 미국 증권사가 한 건데 뭐냐면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은 우리 물가 CPI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품 공산품 CPI가 있을 거고 제조업 관련 CPI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CPI인데 오늘 이 부분은 굿즈 CPI 즉 물건 관련된 CPI죠. 물건 관련 CPI, 그러니까 공산품 관련 CPI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우리가 서플라이 바틀렉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 체계의 어떤 병목 현상이 가장 이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확연히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CRB라는 게 원자재 인덱스입니다. 원자재 인덱스인데, 보면은 여기 메탈, 텍스트, 그리고 원자재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금년부터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바틀렉을 얘기할 때 어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같이 맞물리면서 뭐였죠?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송 이런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쉬핑 코스트, 그러니까 운송 코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현재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죠. 하나는 발틱 드라이 지수고 하나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인데 모두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운송 코스트가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우리가 인풋 코스트, 그죠? 제조업의 인풋 코스트를 떨어뜨릴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영향을 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 자료는 뭐냐면은 결론은 내년에 국채 투자하십시오. 국채 투자하기 너무 좋은 해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BCA라고 전 세계 넘버원의 독립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실업률 있잖아요. 실업률, unemployment, 실업률과 기본적으로 국채금리를 얘기했어요. 국채금리인데 결론은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국채금리는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 초반에 보면은 실업률이 이게 전년 대비 5%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90년대도 이렇게 5.5%에서 거의 한 7%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죠.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동구간 동안에 미국의 3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했어. 그래서 결론은 여기 위에 영문자료 그대로 떠왔는데 제가 미국의 실업률이 전년 대비 0.5% 이상 증가할 때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고 결국 이거는 굉장히 좋은 채권 매수 타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기한 것 채권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모멘텀은 뭐냐면은 미국 실업률 4%를 비트하고 초과한 시점이 굉장히 좋은 타임이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초부터 미국 실업률 4%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채 투자하십시오. 한국, 미국 모두 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큰 그림의 에셋 클래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에셋 클래스가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크게 내면은 주식, 채권 뭐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주식, 채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 자산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는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얼터네이티브라고도 하지만은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헤지 펀드입니다. 헤지 펀드. 그죠? 헤지 펀드. 헤지 펀드는 뭐예요? 위험을 회피하면서 경제 상황에 크게 연동되지 않으면서 변동성이 낮으면서 꾸준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헤지 펀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건 2000년 이후에 주식과 채권과 전체 헤지펀드와 저변동성 헤지펀드의 위험 조정 수익입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으면서도 성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가 20% 났어요. 성과가 20% 났는데 이렇게 해서 20% 나면은 마음고생 너무 심하잖아.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위험 조정 수익이 낮고요. 상대 성과가 좀 그만큼은 아닌데도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게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보다 헤지펀드가 더 좋은데요.
특히나 경제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좀 나눠 본다고 하면 특히나 경제가 안 좋을 때가 이런 헤지펀드 성과가 더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가 좋고 한 매크로 상황이 좋고 한 좋고를 뭘로 얘기했냐면 PMI 데이터 같고요. PMI 데이터가 높을 때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자산별 위험 조정 수익률이고요. 이쪽은 PMI 데이터가 낮게 매크로가 나쁠 때 상대적으로 악화됐을 때의 자산별 성과 위험 조정 수익률인데 보시면 바처럼 경제가 나쁠 때 주식의 위험 조정 수익이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채권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채권보다 위험 조정 수익이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저변동성 헤지 펀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좀 변동성 커질 거라 보잖아요. 그래서 헤지 펀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ETF 주식 ETF 포트폴리오 저희 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저희 한 20% 정도 저변동성 헤지펀드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좀 내년에 좀 변동성 대비해서 이런 저베타 죄송합니다. 변동성 좀 다른 얘기겠죠? 저베타 헤지펀드 포함하시면 좀 투자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